늦어름의 태양이 서해안 고속도로의 아스팔트를 붉게 물들이며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군용 헬기나 관용 차량의 뒷좌석에서 묵직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을 강태성 중장은 오늘만큼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검은색 세단을 몰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3군 단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결셋의 장군이었지만, 오늘 하루는 오로지 대학생 딸인 강민지를 데리러 가는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수행비서조차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휴가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오랜만에 부녀 상봉을 앞둔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태성은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평생을 군복과 함께 살아온 탓에 편안한 셔츠 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키운 딸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지만, 엄격한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느라 늘 주눅이 들어있던 딸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흔쾌히 허락했었다. 약속 장소인 리조트 주차장에 도착한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엔진을 껐고, 차 안의 고요함 속에서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모습을 상상하며 굳어있던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리조트 로비 앞은 휴가철의 마지막을 즐기려는 젊은이들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 활기찬 소음들 사이에서 강태성은 익숙한 군인의 감각으로 주변을 훑어보며 딸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로비 입구 쪽에 고정되어 있었고, 잠시 후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자마자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반가움에 손을 들어 안은 채를 하려던 그의 동작은 공중에서 멈추고 말았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민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한 이상한 기색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챙이 넓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큰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었는데,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주차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강태성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성큼성큼 다가가 딸의 앞을 막아섰는데, 그의 그림자가 들이우자 민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 반응은 아버지인 그에게조차 공포를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다. 강태성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고쳤을 뿐이었다. 강태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를 감싸 쥐었는데,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민지는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고, 그 순간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버렸다. 드러난 민지의 얼굴을 확인한 강태성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는데,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와 이마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고,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귀 주변에는 핏자국이 엉겨붙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방적이고 잔혹하게 폭행당한 흔적임이 명백했기에, 전장을 누비던 장군의 이성은 순간적으로 마비되고 오직 끓어오르는 분노만이 그의 혈관을 타고 역류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었는데, 드러난 입술은
터져서 퉁퉁 부어 있었고 뺨에는 손바닥 자국으로 보이는 붉은 우열이 끔찍하게 남아 있었다. 강태성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딸의 얼굴을 감싸쥐었고 민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힐끔거며 쳐다보았지만 강태성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딸의 작은 등과 그녀가 겪었을 공포만이 뼈저리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누구냐고 낮게 물었지만 민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강태성은 일단 딸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여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문을 닫아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는데 차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도 민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트렁크에 있던 구급상자를 꺼내 딸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고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딸의 반응에 그의 심장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부상병들을 봐왔고 적의 시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냉철한 지휘관이었지만 사랑하는 딸의 훼손된 얼굴 앞에서는 그저 무력하고 분노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침묵을 지키던 강태성은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물었다. 그는 군단장으로서 부하들을 신문할 때보다 더 무겁고 진중한 목소리로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민지는 아버지의 강인한 눈빛에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 어제 저녁 리조트 근처 해변가에서 술에 취한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그들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성의 분노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한마디는 그 다음에 이어졌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이 지역 군부대 소속 장교들이라고 과시했다는 사실이었다. 민지의 설명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짧은 머리에 군용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사단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며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들은 민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온갖 욕설과 함께 무차별적인 발길질을 가했다고 하며 민지는 공포에 질려 밤새 숙소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태성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상한 아버지가 아닌 적을 선멸하기 직전의 맹수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강태성은 군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민간인, 그것도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 피해자가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라는 사실은 공적인 분노와 사적인 복수심을 하나로 융합시켜 거대한 화염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는 차에 시동을 거는 대신 대시보드 위에 지도를 펼쳐들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는 제5시 보보병사단이었고 그 부대의 위치는 리조트에서 불과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그는 지도를 노려보며 머릿속으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했고 지금 당장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임무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겁에 질린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고 강태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그는 민지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차에서 내려 트렁크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더플백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의 예비 군복이 들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꺼내는 대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묵직한 권총 홀스터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을 닫았다. 강태성은 다시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는데 그의 시선은 이제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아닌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진 군부대 표지판을 향해 있었다. 해는 이미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강태성의 눈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형형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차를 출발시켰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는 세단 안에서 그는 더 이상 은퇴를 앞둔 평온한 중년 남성이 아니라 부하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는 별 3개의 지휘관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강태성은 민지를 리조트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24시간 무인 호텔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게 했는데 화려한 리조트보다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이곳이 지금의 민지에게는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얼음팩과 연고로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치료해 주었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민지는 약기운과 긴장이 풀린 탓인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잠든 딸의 얼굴에서도 고통스러운 표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강태성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잠든 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잠시 그녀의 곁을 지키다가 결심이 선 듯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객실 문을 나섰다. 호텔 주차장으로 내려온 강태성은 차에 시동을 걸고 다시 리조트 근처의 번화가로 향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더욱 화려한 네온사인과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지가 말해준 사건 현장인 블루오션이라는 이름의 펍을 찾아내 차를 세웠고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그곳이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장소라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최대한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자욱한 담배 연기가 그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하며 불쾌감을 조성했다. 가게 안은 젊은 남녀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강태성의 날카로운 눈은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주인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강태성은 테이블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맥주 한 병을 주문하며 가게 내부를 천천히 관찰했는데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였다. 그는 주인이 주문한 맥주를 가져오자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어젯밤 이곳에서 있었던 소란에 대해 넌지시 물었고 주인의 반응은 예상대로 즉각적이고 방어적이었다. 주인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별일 아니었다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강태성은 주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하고 그가 무언가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강태성은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는 척하며 자신의 신분증을 슬쩍 보여주지 않고 대신 묵직한 목소리로 자신이 피해자의 아버지임을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주인은 강태성의 압도적인 기세와 아버지라는 단어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주위를 두리번거며
목소리를 낮춰 하소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 지역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로열 패밀리와 같다고 했다. 주인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리더격인 남자는 인근 오시 보사단 예하 연대장의 아들인 박대위였고 그들은 주말마다 이곳에 몰려와 술판을 벌이고 행패를 부려도 경찰조차 눈 감아주는 무소불위의 존재들이었다.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게 기물 파손에 대한 보상은커녕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강태성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해 어젯밤의 CCTV 영상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강태성의 진지하고도 절박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를 데리고 카운터 안쪽의 사무실로 안내하여 모니터 앞에 앉게 해주었다. 강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여 어젯밤 사건 발생 시간대의 녹화 영상을 재생했는데 화면 속에 나타난 장면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비열했다. 화면 속에서 대여섯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민지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고 민지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박대위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로 내동댕이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태성은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영상 속의 남자들은 쓰러진 민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발로 민지의 복부를 걷어차는 장면에서는 강태성의 입에서 짐승 같은 그로울링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들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태도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악의만이 가득했다. 강태성은 영상을 통해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뇌리에 각인시켰고 특히 리더인 박대위가 민지의 뺨을 때리며 짓고 있던 그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라 그들에게 내릴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었다. 사무실을 나온 강태성은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만약 그들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가게를 나선 그는 밤바다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민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역 경찰과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식 절차를 밟다가는 증거가 인멸되거나 사건이 축소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군인의 범죄는 군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며 그들이 더럽힌 군복의 명예는 군인인 자신이 직접 씻어내야 한다고 믿었다. 강태성은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은 채 잠시 눈을 감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는데 그는 지금부터 육군 3군 단장이 아닌 분노한 아버지이자 정의의 집행자로서 움직일 계획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직속 부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칫했는데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움직이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보안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일을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뿌리부터 개조해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차의 내비게이션에 55사단 예하 제7연대 본부의 좌표를 입력했고 화면에 나타난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불과
15K 무타 남짓이었다. 차를 몰고 해안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가로등이 드문드문해지고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강태성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군 부대의 어두운 현실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굽이친 산길을 능숙하게 운전하며 머릿속으로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 위병소를 통과하여 지휘 통제실을 장악하고 가해자들을 색출하여 즉결 심판에 넘기는 시나리오였다. 물론 민간인 복장으로 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계급장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명분과 수십 년간 쌓아온 지휘관의 아우라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을 동원하여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리라 다짐하며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산길을 오르던 중 그는 도로변에 세워진 군용 표지판들을 스쳐 지나갔는데 정의의 육군, 국민의 군대라는 문구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칠 때마다 씁쓸한 비웃음이 입가에 맺혔다.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힘을 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제복 입은 깡패에 불과했고 강태성은 그들을 군인 대우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들에게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군 생활의 오점이 남는다 해도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차는 어느덧 산 중턱에 위치한 부대 정문이 보이는 곳까지 다다랐고 강태성은 잠시 차를 세우고 멀리서 부대의 불빛을 응시했다. 멀리 보이는 위병소의 불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강태성의 눈에는 그곳이 악의 소굴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낄낄거리고 있을 가해자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글러브 박스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착용했는데 캄캄한 밤이었지만 자신의 살기 어린 눈빛을 감추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고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위병소를 향해 차를 몰았는데 검은색 세단이 어둠을 가르고 부대 정문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흑표범의 은밀하고도 위협적인 움직임과 같았다. 이제 곧 고요한 부대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강태성은 위병소에 접근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는데 초소 앞에 서 있는 앳된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저 병사들은 자신의 상관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명령에 따라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이며 자신과 같은 지휘관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휘관은 그들을 보호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병사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부리고 있었다. 강태성은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하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브레이크를 밟아 위병소 차단기 앞에 정확히 멈춰 섰다. 차단기 너머로 무장한 위병이 다가와 수신호로 정지를 요청하고 거수경례를 붙였지만 강태성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조금 더 내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위병은 민간 차량이 야간에 예고도 없이 부대 정문에 나타난 것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전등을 비추며 방문 목적과 신원을 묻기 위해 다가왔다. 강태성은 선글라스 너머로 위병의 눈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지휘관을 만나러 왔다고 짧게 말했지만 위병은 규정상 민간인의 야간 출입은 불가능하다며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강태성이 부딪힌 첫 번째 관문이었고 그는 이곳에서 힘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부로 진입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는 무리하게 위병을 제압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대신 자신의 품격과 위엄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군 신분증이 아닌 지갑 속에 들어있던 명함 한 장을 꺼내 위병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명함에는 직함 없이 오직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뿜는 분위기는 일개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기에 위병은 쭈뼛거리며 명함을 받아들고 당직 사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강태성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가락으로 핸들을 톡톡 두드렸는데 이 짧은 대치 상황조차 그에게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고 곧 벌어질 소동을 예감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잠시 후 초소 안에서 전화 통화를 마친 위병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나왔는데 당직 사령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은 절대 들여보낼 수 없다며 당장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강태성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는데 이는 그들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오만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위병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당직 사령에게 전해라.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이 부대의 지휘관은 옷을 벗게 될 것이라고 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어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위병은 강태성의 기세에 눌려 다시 한번 초소로 뛰어들어갔고 강태성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차의 대시보드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켰는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대화와 상황은 나중에 군사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었다. 그는 딸에 멍든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이 부대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닌 부패를 심판하는 저승사자가 될 것임을 맹세했다. 차단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강태성은 직접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고 그의 구두 굽소리가 적막한 위병소 바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태성은 위병소 차단기 앞에 서서 부대 안쪽을 바라보았는데 멀리 보이는 연병장과 막사들의 불빛이 마치 그를 조롱하듯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평범한 셔츠와 바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전투복보다 더 무거운 갑옷처럼 느껴졌고 딸을 위해 그리고 군의 정의를 위해 홀로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동자 속에는 억눌린 분노와 함께 뜨거운 정의감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항해 방문이 아닌 썩어버린 군대의 심장을 향한 외로운 돌격의 시작이었다. 위병소의 철제 차단기 너머에서 군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짜증 섞인 표정의 당직사관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계급장에 중위 마크를 달고 있었지만 복장 상태는 엉망이었다. 근무복 상의의 단추는 풀러져 있었고 모자는 삐딱하게 걸쳐 쓴 모습이 대한민국 장교의 기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는 강태성의 세단을 힐끔 쳐다보고는 거만한 태도로 다가와 무슨 일로 야밤에 부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느냐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민간 차량으로 길을 막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입에서는 희미한 술 냄새가 풍겨왔는데 이는 당직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강태성의 눈매는 더욱 매섭게 가늘어졌다. 강태성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중위를 내려다보았는데 비록 사복 차림이었지만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해온 장군의 기백은 감출 수 없는 것이어서 중위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강태성은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부대 지휘관인 연대장을 만나러 왔으니 당장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지만 중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웃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간에 연대장님이 너 같은 민간인을 만나줄 것 같으냐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차를 빼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중위의 뒤에서는 초병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감히 상급자인 중위의 말에 토를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강태성은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체념을 읽을 수 있었다. 이곳은 규율과 명예가 사라지고 오직 계급에 의한 폭력과 부조리만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자 강태성은 더 이상 이들과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중위의 말에 피식 웃으며 경찰보다는 헌병대가 더 어울릴 것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중위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내뱉었다. 중위가 강태성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강태성의 몸이 유령처럼 살짝 움직이며 그 손길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중위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강태성은 위병소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는데 그 당당한 태도의 초병들은 감히 총구를 겨눌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다. 당황한 중위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 미친놈을 잡으라고 명령했지만 병사들은 강태성이 뿜어내는 기이한 살기에 눌려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강태성은 곧장 위병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의 풍경은 밖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관이었다. 상황실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컵라면, 용기가 널려 있었고 근무 중이어야 할 상황병은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다가 강태성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강태성은 상황실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벽에 걸린 작전 현황판과 근무 조직도를 훑어보았는데 보안이 생명인 군부대의 중요 정보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모습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뒤늦게 쫓아 들어온 중위는 씩씩거리며 허리춤의 권총을 만지작거렸지만 강태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근무 상태가 이게 뭐냐고 호통을 쳤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좁은 상황실을 울렸고 중위는 자신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할 뻔하다가 상대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모욕감에 치을 떨었다. 중위는 상황병에게 당장 5분 대기조를 호출하고 영내에 비상을 걸라고 소리쳤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영내를 뒤흔들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강태성은 그 소란 속에서도 태연하게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팔짱을 꼈다. 그는 이 소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좋다고 판단했는데 어차피 썩은 고름을 짜내려면 상처를 크게 벌려야 했고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불을 지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멀리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군용 레토나와 트럭들이 위병소를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강태성은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위병소 앞마당에는 무장한 병력들이 들이닥쳐 강태성이 타고 온 세단을 포위했고 상황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교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선두에는 강태성이 CCTV 영상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 서 있었다. 제7연대 소속 박민석 대위.
사단장의 아들이자 이 지역의 무법자로 통하는 그는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붉은 얼굴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군복 상의를 대충 걸친 채 귀찮다는 표정으로 중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중위는 헐레벌떡 다가가 어떤 미친 민간인이 부대에 난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고자질했다. 박대위의 시선이 의자에 앉아 있는 강태성에게 머물렀고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박대위는 강태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는데 그는 강태성을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전장의 영웅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어제 괴롭혔던 여자의 아버지라는 짐작으로 이어졌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삐딱하게 서서 아, 어제 그 예쁜이 아버님이신가 보네라고 빈정거렸고 그 말에 뒤따라 들어온 그의 추종자 장교들이 낄낄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태도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을 즐기는 듯한 가학적인 쾌감마저 느껴졌다. 강태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키는 박 대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넓은 어깨는 셔츠 위로도 단단한 근육의 움직임을 드러냈다. 그는 박 대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 딸에게 손댄 놈들이 내 놈들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올려나오는 듯한 저음이었다. 박 대위는 강태성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신의 홈그라운드라는 사실과 주변에 깔린 부하들을 믿고 다시 거드름을 피웠다. 그는 껌을 짝짝 씹으며 손을 대다니요. 우리는 그냥 같이 좀 놀아주려고 했을 뿐인데 따님이 너무 비싸게 굴어서 교육 좀 시켜준 겁니다. 라고 뻔뻔하게 대꾸했다. 박대위의 망발에 강태성의 주먹이 쥐어졌지만 박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꺼내들며 강태성의 면전에 흔들었다. 합의금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똥값은 쳐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꺼지시오. 군부대 무단 침입으로 콩밥 먹기 싫으면 수표가 강태성의 가슴팍에 맞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자 상황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과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으며 강태성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군인의 명예를 그들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순간이었다. 강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박대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 그 위압적인 움직임에 박대위의 추종자들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강태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놈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어깨에 달린 그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으냐라고 일갈했다. 박 대위는 강태성의 훈계조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 늙은이가 돌았나야. 애들 시켜서 이 새끼 끌어내 반항하면 개패듯 패서라도 쫓아내란 말이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밖에서 대기하던 5분 대기조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며 좁은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은 착검된 소총을 들고 강태성을 위협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감히 민간인에게 총검을 겨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역력했다. 강태성은 그들의 망설임을 간파하고 병사들을 향해 물러서라. 이건 너희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권위가 실려 있어 병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명령에 복종하듯 멈칫거렸다. 박 대위는 병사들이 머뭇거리자 분통을 터뜨리며 직접 나서서 강태성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그 순간 강태성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대위의 손목을 낚아챘다. 의학 박대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강태성은 가볍게 손목을 비틀어 그를 제압한 뒤 무릎을 꿇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의 장교들은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대위의 모습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강태성은 고통에 일그러진 박대위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계급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것이다. 내 놈은 그 기본조차 배우지 못했구나. 라고 차갑게 내뱉었다. 박대위는 팔이 부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악을 쓰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너 죽었어. 이 새끼야 라고 발악했다. 강태성은 잡고 있던 박대위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박대위는 구르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신음했다. 강태성은 주변을 둘러싼 장교들과 병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는데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 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희미하던 소리가 점점 커지며 건물 전체를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헬기 소리에 상황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위병소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찰 헬기가 아니라 상급 부대 지휘관이 탑승하는 지휘용 헬기였고 그 뒤를 이어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산길을 타고 엄청난 기세로 접근하고 있었다. 당황한 중위와 장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대위만이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강태성은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시계를 확인했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자신의 부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상황실의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강태성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연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상급 부대에 불시 검열이 떴다는 보고를 받고 혼비백산한 상태임이 분명했다. 강태성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다가 연대장이 거기 당직사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치자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자네 부하들은 자네가 가르치지 못했으니 내가 직접 교육하고 있네. 제7연대장. 그 목소리를 들은 수화기 너머의 연대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만난 듯 숨을 멈췄고 강태성은 수화기를 책상 위에 툭 던져버렸다. 이제 늑대의 소굴은 사자의 사냥터로 변해 있었고 강태성은 공포에 질린 하이에나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심판을 준비했다. 상황실 문 밖에서는 헌병대의 군화 소리가 착착착 소리를 내며 질서 정연하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부패한 자들을 향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강태성은 박대위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대해라. 오늘 밤은 아주 길 것이다. 지휘 통제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헬멧과 방탄조끼로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원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가슴에는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상황실 내부를 장악하고 5분 대기조 병사들과 대치하던 장교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저항하면 발포하겠다 라고 고함을 질렀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엉키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헌병들의 기세와 훈련된 움직임은 오합지졸인 술 취한 장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박대위와 그의 일당은 갑작스러운 사태 변화에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헌병들이 확보한 통로를 따라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의 장교가 들어왔는데 그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고 한 손에는 지휘봉을 들고 있었다. 그는 상황실 바닥에 널브러진 집기들과 공포에 질린 위관급 장교들을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곧바로 강태성을 향해 다가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제3군 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헌병대와 법무참모를 대동하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상황실의 정적을 깨뜨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태성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의 동공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군단장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박대위의 입은 쩍 벌어졌고 다리는 후들거리며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가 건드린 옛분이 아버님이 바로 육군 서열 최상위권에 속하는 삼성 장군 중장이었다는 사실이 뇌리를 강타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군단장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전시에는 작전권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존재였기에 일개 대위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박 대위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호랑이의 코털을 뽑은 것도 모자라 새끼, 호랑이를 건드린 자살 행위였음을 그제야 깨닫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강태성은 대령의 경례를 느긋하게 받아주며 김대령, 자네가 늦은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너무 급하게 지옥행 열차를 타고 싶어 해서 그런 걸세.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박대위 앞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는데 박대위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성은 아까 네가 그랬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래. 이제 그 잘난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박대위의 귓가에 울려 퍼졌고 그는 공포와 후회로 범벅이 된 채 바짓가랑이를 적시고 말았다. 그때 위병소 쪽에서 급제동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또 다른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연대장 박철수 대령이었는데 그는 흐트러진 군복의 모자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난장판이 된 상황실과 무장한 헌병들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부대에서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시선이 강태성의 뒷모습과 그 앞에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자신의 동기인 김대령에게 머무르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철수 대령을 바라보았는데 박 대령은 강태성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강태성이 과거 사단장 시절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군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 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군단장님, 여길 어떻게? 라고 말을 더듬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아들 박대위와 강태성을 번갈아 오가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닥쳤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강태성은 박대령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주며 자네 아들이 아주 씩씩하더군. 술에 취해 민간인 여성을 폭행하고 그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협박까지 하니 말이야. 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박 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즉시 무릎을 꿇으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제 자식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 하지만 강태성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자식 교육이 문제가 아니네. 자네가 지휘하는 이 부대 전체가 썩어 빠졌어. 군인이 민간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냥감으로 삼다니. 이게 군대인가? 아니면 산적대인가라고 일갈했다. 강태성은 더 이상 박대령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하고 김 대령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김 대령은 즉시 헌병들에게 명령을 내려 박대위와 그 일당들 그리고 방조한 당직 장교들을 전원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현 시간부로 이 부대는 제3군단 직할 헌병대의 통제하에 둔다. 관련자 전원을 긴급 체포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통신과 출입을 봉쇄하라.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대위와 장교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상황실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들 박대위가 아빠 나 좀 살려줘요 라고 울부짖으며 끌려갔지만 박대령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구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자체가 이 순간 끝장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강태성은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는데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짓밟았던 자들이 자신보다 더 큰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인과응보의 전형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이 부대의 뿌리 깊은 비리를 모조리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태성은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상황실 밖으로 나왔는데 연병장에는 소란을 듣고 나온 병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강태성은 그들을 향해 걸어가 단상 위에 섰고 병사들은 낯선 장군의 등장에 숨을 죽이고 주목했다. 강태성은 확성기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병사들은 들어라. 너희들의 상관들이 저지른 죄는 너희들의 죄가 아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동조한다면 너희 또한 공범이 된다. 오늘 밤 나는 이 부대의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왔라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병사들의 눈빛에 두려움 대신 경외심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김 대령에게 현장 지휘를 맡기고 자신은 다시 차에 오르지 않고 부대 내의 의무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헌병대에게 압수한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 대령의 집무실과 관사를 수색하여 또 다른 비리 혐의가 없는지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부대 안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강태성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이 되어
부패한 살점을 도려내는 예리한 메스로 변모해 있었다. 3개의 별이 그려진 성판이 부착된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지만 강태성은 흔들림 없이 어둠 속을 응시했다. 강태성은 연대장실의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박철수 대령의 명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그의 앞에는 수갑을 찬 박철수 대령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옆에는 헌병 수사관들이 압수한 서류 뭉치와 장부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성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며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는데 그 종이 넘기는 소리가 정적을 깰 때마다 박 대령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찔거렸다. 헌병 수사관이 강태성에게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며 중간 보고를 올렸는데 디지털 포렌식 팀이 박 대령과 그의 아들 박 대위의 휴대전화 및 개인 컴퓨터에서 복구한 데이터들이 담겨 있었다. 화면 속에 드러난 내용은 강태성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민간인을 폭행한 것을 넘어 지역 유흥업소들과 유착하여 상납금을 받아왔고 부식비를 횡령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해 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강태성의 눈빛이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그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박 대령을 향해 나지막이 물었다. 자네는 군복을 입은 사업가였군.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박 대령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는데 그는 이 지역의 관행이었다는 이 부대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하는 구차한 이유들을 늘어놓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강태성과의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군단장님, 제가 예전에 사단장님 모실 때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비굴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강태성은 그 말을 듣자마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모멸적인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했어야지. 자네가 말하는 충성은 조폭들이나 하는 의리 노름일 뿐이다. 라고 일갈했다. 강태성은 수사관에게 즉시 긴급 감사를 지시하여 부대 내의 모든 회계장부와 물자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간부들을 소환하여 대질 신문을 시작하도록 조치했다. 연대 본부 건물 전체가 거대한 수사실로 변모했고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에서는 헌병들의 고함 소리와 간부들의 울음 섞인 자백 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태성은 이 모든 과정을 중앙 통제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보며 지휘했는데 그의 지시는 칼처럼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 그 어떤 은폐 시도도 통하지 않았고 비리의 사슬은 하나씩 끊어져 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넘어가자 1차 수사 결과가 정리되었는데 박 대위가 주동한 민간인 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부대 훈련장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군용 유류를 빼돌려 판매하는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헌병대 일부 간부들까지 매수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강태성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군대가 이토록 망가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담함과 비통함에 가까웠다. 강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둠 속에 잠긴 연병장에는 헌병들의 감시하에 무장 해제된 채
집 앞에 있는 연대 병력이 보였다. 그는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당직 사관에게 즉시 병사들을 생활관으로 복귀시키고 휴식을 취하게 하라고 지시했지만 간부들은 전원대 강당으로 집합시키라고 명령했다. 이제 비공식적인 수사를 넘어 공식적인 징계와 처벌 절차를 밟을 시간이었고 그는 이 썩은 부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 대강당에는 제7연대 소속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는데 단상 중앙에는 강태성이 서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무장 헌병들이 도열해 있어 위압감을 조성했다. 강태성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넓은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나는 오늘 너희들의 지휘관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는 상관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침묵했는가? 아니면 그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함께 타락했는가? 그의 질문에 장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곧이어 헌병들이 박철수 대령과 박대위 그리고 사건에 가담한 장교들을 줄줄이 끌고 나와 단상 아래에 무릎 꿇렸는데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강태성은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와 박 대령의 앞에 섰고 박 대령의 군복 상의에 달려있는 대령 계급장을 손으로 잡았다. 이 계급장은 국가가 자네에게 빌려준 것이다. 자네는 그것을 사유화하고 더럽혔으므로 더 이상 이것을 달 자격이 없다. 강태성은 거칠게 계급장을 뜯어냈고 찌익 하는 천 찢어지는 소리가 강당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박대령의 어깨는 초라하게 처졌고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강태성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지 않고 헌병에게 건네주며 증거물로 보관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그가 감정에 치우쳐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이어서 박대위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몰락을 목격하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강태성이 다가가자 발작적으로 몸을 떨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박대위의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대신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명찰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이름 석자가 부끄럽지 않으냐. 너는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었어야 했다. 강태성은 박대위의 대위 계급장 역시 가차없이 뜯어냈고 박대위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간부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강태성은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지옥불로 심판하는 염라대왕과도 같은 존재로 각인되고 있었다. 강태성은 심판을 마친 뒤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남은 간부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 시간부로 제7연대의 지휘권은 내가 직접 행사한다. 내일 아침부터 강도 높은 감찰과 재교육이 시작될 것이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만이 너희가 다시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그의 선언은 단호했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죽어가던 조직을 되살리기 위한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강강태성이 강당을 빠져나가자 긴장이 풀린 몇몇 장교들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강당 안은 억눌려 있던 탄식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밖으로 나온 강태성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며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로를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병원에 홀로 남겨진 딸 민지가 눈에 바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다시 지프차에 올라탔다. 그는 차를 몰고 위병소를 빠져나오며 백미러로 부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는데 이제 그곳은 범죄의 소굴이 아닌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갱생의 장소로 변해 있었다. 강태성은 자신이 휘두른 칼날이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자문해 보았지만 피해자인 딸의 얼굴과 국민들의 신뢰를 생각하면 타협이 여지는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 대신 딸을 향한 미안함과 애틋함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제55사단 예하 7연대의 주둔지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고요하면서도 황량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밤새 진행된 강도 높은 수사와 체포 작전으로 인해 부대의 지휘 체계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 강태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피로한 기색 없이 집무실을 지키며 헌병대와 법무관들이 올리는 보고서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밤새 압수된 비밀 장부와 외부 커넥션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서류 속에 담긴 내용은 군대의 가장 어두운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강태성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조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단순히 박대위 개인의 일탈이나 박대령의 묵인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비리였는데 연대 지휘부는 지역 유지들과 결탁하여 군사보호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 검은 돈을 부대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세탁하여 회식비와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상급 부대의 감찰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강태성은 이토록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자신의 눈앞에서 버젓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고 군복을 입은 도둑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전에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전 9시가 되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파견된 특별수사팀이 도착하여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강태성은 그들에게 정권을 위임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수사팀장에게 내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털끝만큼의 의욕이라도 있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시오.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수사팀장은 강태성의 결연한 의지에 압도되어 거수경례로 답했고 곧바로 부대 내에 모든 사무실을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강도 높은 신문을 이어갔다. 부대 안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태성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병장에 집합한 병사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지휘관들의 탐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이 젊은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규정된 보급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휴식 시간에는 간부들의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되거나 부당한 작업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라는 명분 아래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강태성은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대신 무너진 병영 생활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급식소와 생활관을 직접 점검하며
경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지역 경찰서장이 헐레벌떡 부대를 찾아왔는데 그는 어젯밤 강태성의 신고를 묵살하고 박대위 일당을 비호했던 관할 경찰서의 책임자였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강태성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군단장님, 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민간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강태성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민간 경찰의 직무유기는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니 돌아가시오. 다만 내 딸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축소하려 든다면 그때는 군법이 아닌 국법의 무서움을 알게 될 거요.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경찰서장이 쫓겨나듯 물러간 후 강태성은 구치소에 수감된 박철수 전 대령을 마지막으로 면담했는데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박 전 대령은 강태성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군단장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초임 장교 시절의 초심을 잃고 돈과 권력에 취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뒤늦은 후회를 쏟아냈다. 강태성은 철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한때 유능했던 후배가 이렇게 망가진 것을 보는 것은 인간적으로 괴로운 일이었지만 공적인 정의 앞에서는 사적인 연민이 개입될 틈이 없었다. 강태성은 박 전 대령에게 자네가 잃어버린 것은 초심만이 아니네. 자네는 부하들의 신뢰와 국민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존경까지 모두 잃었어. 그 죗값은 감옥에서 평생을 참회해도 갚지 못할 걸세. 라고 마지막 충고를 남겼다. 박 전 대령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그 울음소리는 복도를 따라 메아리치며 부대에 남아있는 다른 장교들에게도 무거운 경종을 울렸다. 강태성은 돌아설 때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죽는다는 외과 의사의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오후가 되자 육군 본부에서 임시 연대장이 파견되어 지휘권을 인수받았는데 강태성은 그에게 부대의 정상화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그는 떠나기 전 연병장에 도열한 장병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훈계가 아닌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계급장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에서 나온다. 너희는 부끄러운 선배들을 반면교사 삼아 훗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떳떳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병사들은 강태성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우렁찬 함성으로 화답했고 그 소리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희망찬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부대를 나서는 강태성의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그는 차창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다시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군단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민지의 아버지로 돌아가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이번 사건이 군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 군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병원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강태성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전장에서 적과 마주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고민하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근처 꽃집에 들러 민지가 평소 좋아하던 프리지어 꽃다발을 샀는데 노란 꽃잎의 향기가 차 안에 퍼지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표정도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거울을 보며 연습하듯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 맺힌 피로와 걱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강태성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어젯밤의 분노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에 꽃을 든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군대에서 보여준 정의가 딸에게도 치유의 힘이 되기를 기도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는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이 아니라 상처 입은 공주를 위로하러 온 기사였다. 병실 문 앞에 선 강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는데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복수에 성공한 비정한 군인이 아니라 언제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아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던 민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을 때 강태성은 세상의 그 어떤 훈장을 받았을 때보다 더 벅찬 감정을 느꼈다. 민지의 얼굴에 남아있는 멍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어젯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은 많이 사라져 있었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강태성은 성큼성큼 다가가 딸을 품에 안았는데 그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지난 24시간 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 늦어서 그리고 고맙다. 잘 견뎌줘서 라고 속삭였고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안에는 프리지어 향기와 함께 부녀의 애틋한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이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태성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묻는 대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먹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환기했다. 그는 부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이야기로 딸의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지 또한 아버지가 밤새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짐작하면서도 묻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피곤한 눈과 거칠어진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신뢰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강태성은 병실의 보조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딸의 고른 숨소리가 세상 그 어떤 자장가보다 평화롭게 들렸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는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국가와 명예도 소중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군복을 입고 부대로 돌아가야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별셋 장군이 아닌 민지의 아빠 강태성으로 잠들 수 있음에 감사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병실의 공기는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55사단에서 시작된 숙청의 바람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강타하며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강태성 중장의 결단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군 내부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기폭제가 되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단체의 이목이 쏠려 있었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철수 전 대령과 박민석 전 대위 부자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재판부는 그들에게 군형법상 가혹행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군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었다. 강태성은 법정의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재판장의 주문이 떨어지자 박 전 대령은 고개를 떨구었고 박 전 대위는 오열하며 항소를 외쳤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강태성은 그들의 몰락을 보며 승리감을 느끼기보다는 군복을 입은 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는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개인의 일탈이기도 했지만 그들을 괴물로 키워낸 것은 성과 지상주의와 제19 감싸기에 급급했던 군 조직 문화였음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는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관용차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면서도 단단해 보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평온했지만 강태성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강골, 장군, 참군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수식어들이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너무 커지자 강태성에게도 지휘 책임이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으려는 일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와 그의 청렴결백한 이력 덕분에 감히 그를 건드릴 수는 없었다. 오히려 국방부 장관은 그를 차기 육군 참모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하며 군 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강태성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군단 사령부로 복귀하자마자 전역 지원서를 작성하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는데 이는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딸 민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민지는 사건 이후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었는데 강태성은 주말마다 관사를 비우고 서울 집으로 올라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소홀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큰 소리에도 놀라고 낯선 사람을 기피하던 민지도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점차 웃음을 되찾았고 마음속의 상처가 딱지를 안고 새살이 돋아나듯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주말 강태성은 민지를 데리고 붉은 단풍이 절정인 설악산으로 등산을 떠났는데 이는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딸을 배려하여 산을 선택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산길을 오르며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살아있음의 감각과 서로의 발자국 소리는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교감을 나누게 해주었다.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며 강태성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커피를 민지에게 건네주었고 민지는 땀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민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아빠,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아빠가 나타났을 때 슈퍼맨이 온 줄 알았어. 라고 농담 섞인 진담을 건넸는데 그 말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강태성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슈퍼맨은 무슨 그냥 화난 아저씨였지 라고 대꾸했지만 그의 귀는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주며 아빠는 군복을 입은 장군이기 전에 내 아빠야. 별이 3개든 4개든 너 하나 지키지 못하면 그 계급장은 쇠조각에 불과해.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순간 민지는 아빠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강태성은 그런 딸을 말없이 토닥이며 산 정상의 바람을 막아주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을 때 강태성은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군복을 벗기로 최종 결심하고 저녁식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민지의 곁을 지키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저녁식 날,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도열하여 떠나는 지휘관에게 경의를 표했고 강태성은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과 자부심이 섞인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는 오늘 군문을 떠나지만 나의 영혼은 언제나 조국과 국민, 그리고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의 마지막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하늘에서는 축복처럼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도열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는데 그 거친 손의 감촉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지켜온 군인 정신의 실체였다. 정문을 나서는 그의 곁에는 어느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민지가 밝은 미소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민지는 전역한 아버지를 위해 팔짱을 끼며 이제 우리 아빠 백수 됐네. 내가 밥 벌어서 먹여 살려야겠다.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고 강태성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이제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잘 부탁한다. 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나란히 걸어가며 군인과 군인의 딸이 아닌 평범한 부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강태성은 민지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는데 자신의 어깨에서 빛나던 3개의 별은 이제 사라졌지만 자신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이야말로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자신의 영원한 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년 후 강태성은 서울 근교의 작은 주말 농장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 설이 빨갛던 장군의 위엄보다는 인자한 이웃집 아저씨의 편안함이 느껴졌다. 그는 가끔 군대 후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지만 권력의 중심부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며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승화시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주말 농장을 찾아왔는데
강태성은 처음 보는 청년의 등장에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자네 군대는 다녀왔나라고 물어 청년을 긴장시켰다. 민지가 아빠 또 시작이야라고 타박하자 강태성은 껄껄 웃으며 청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세 사람은 텃밭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강태성은 소주 한 잔을 기울였는데 쌉싸름한 술맛 뒤에 느껴지는 달콤함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했다. 강태성은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민지가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뒷면에는 정의와 사랑, 그 무엇도 포기하지 말자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내렸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이제 나라를 지키는 큰 칼은 내려놓았지만 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강태성은 민지와 예비 사위를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와 서재에 앉았는데 책상 위에는 그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지휘봉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먼지가 조금 쌓인 채 장식품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창밖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을 세어보았는데 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었다.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꿈속에서 다시 한번 젊은 날의 전장을 누빌지라도 깰 때면 사랑하는 딸이 있는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강태성이라는 이름은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며 후배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정표로 남았다. 그의 분노는 정의로웠고 그의 사랑은 위대했으며 그의 선택은 용기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 그 또한 자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악마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영원한 별 세계 아빠였다. 바람이 부는 언덕 위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영원히 메아리칠 것 같은 평화로운 밤이었다.